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그는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받았다. 저는 광주고보 1학년에 다니는 장재성입니다. 선생님의 강연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잘생긴 얼굴에 눈빛이 날카로운 교복 차림의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우럭우럭한 목소리로 물었다. 1학년 학생치고 질문이 야무졌다. 마르크스 이전에도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마르크스는 먼저 자본주의에 대해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비판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내재한 모순을 척결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자는 사상체계를 확립했죠. 마르크스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와 자신의 사회주의를 차별화하여 공산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에서도 그 개념은 모호하고, 다른 저서에서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이후에 오는 단계로 보기도 했습니다. 양만석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고 한동안 그 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는 광주 청년학원생 강석원입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비판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는데, 자본주의에서 어떤 점을 주로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마르크스를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야학 학생의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자 장재성 학생보다는 4, 5살 정도 많아 보이는 청년이다.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지만 다부지고 실해 보였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의 맹점은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과 갈등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세계는 부자들의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부르주아의 지배 도구이며 경찰, 군대, 관료 등과 같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종교도 지배적 계급이 프롤레타리아나 그 계급 현실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도 가족관계도 결국 계급 대립의 축소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남편은 부르주아를, 아내는 프롤레타리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족 체계는 간통과 매춘으로 보완되는 일부 일처제일 뿐이므로 남자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남녀 평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조선에서는 마르크스의 저서를 구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마르크스의 저서로는 자본론, 공산당 선언 외에도
경제 철학 요강, 정치 경제학 비판, 프랑스 혁명사, 철학의 빈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서는 4권으로 된 마르크스 전집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공산당 선언을 읽고 나서 자본론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고보 2학년생인 왕재일입니다.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혁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학년 학생치고 덩치가 큰 학생의 질문을 받은 양만석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청중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급투쟁입니다. 그게 바로 혁명인 것이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대립과 갈등은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노동해방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을 위한 첫 단계로 노동조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만석의 대답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지용수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면서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양만석도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올까봐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던 터에 안도했다. 강연회가 끝나자 질문을 했던 학생들과 그들의 친구들인 듯 싶은 젊은이들 여나문 명이 우르르 연단 위로 올라와서 꾸벅거리며 인사를 했다. 양만석은 한동안 학생들한테 둘러싸여 있었다. 양만석은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그들이 연단을 내려간 후에 보니 장계동과 마금례가 보이지 않았다. 양만석은 서둘러 강당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며 장계동을 찾아보았으나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지용수가 가까이 와서는 학생회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이기호 집행위원장 일행은 먼저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용수는 그러면서 자기가 식당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일을 어쩌지? 강 현장에 고향 사람들이 와서 지금은 그 사람들을 만나야겠는데. 위원장님께는 자네가 대신 잘 좀 말씀을 드려주게.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어서 가보시죠.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용수는 양만석의 사정을 듣자 곧 이해해 주었다. 양만석은 그 길로 홍학관을 나와 금성관으로 뛰어갔다. 장계동은 필시 마금례와 같이 금성관으로 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양만석이 헐근거리며 금성관으로 들어서자 문간에 서 있던 조군이 쪼르르 안채로 달려갔고 뒤이어 장계동이 신발을 끌며 다급하게 모습을 나타냈다. 양만석의 생각에 그가 돌아오면 즉시 안채로 기별을 하라고 조군에게 당부를 해둔 것 같았다. 장계동이 양만석을 향해 웃는 얼굴로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양만석이 덥석 장계동의 손을 잡고 한동안 흔들어댔다. 그들은 좀처럼 손을 놓지 않았다. 오셨구만요. 양만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눈을 치뜨고 깔보며 동네 똥개 대하듯 하던 그의 입에서 존댓말이 나오자 장계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계동은 양만석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몰라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다. 오랜만이요. 장계동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형님, 말씀을 낮추셔야지요. 글쎄, 암튼 들어가지. 장계동은 양만석의 손을 잡은 채 안채로 걸음을 옮겼다. 안채의 뜰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안방문이 열리면서 마금례가 백년이와 함께 웃는 얼굴로 마루로 나왔다. 어서들 들어와. 마루 끝에 선 마금례가 손을 까불어대며 재촉하자 양만석은 주저하지 않고 토방으로 올라섰다. 넷은 안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마금례가 먼저 아랫목에 깔린 보료 위에 앉자 장계동이 한사코 양만석을 그의 생모 옆에 앉게 했다. 아랫목 보료 위에 마금례와 양만석이 나란히 앉고 장계동이 부자가 윗목에 앉았다. 장계동은 양만석의 앉을 자리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양만석은 그런 장계동의 웅숭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마금례 얼굴에는 오달진 미소가 넘쳤고 장계동과 양만석은 다소 어색하면서도 흔연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편지 받고 놀랬구만. 너무 뜻밖이라. 형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듣고 놀랬어. 사상이 사람을 개조한다는 말을 오늘 실감했구만.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순식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구만. 장계동의 입에서 순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양만석의 얼굴에 엷은 그림자가 얼핏 스쳤다. 지나간 세월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어떻게 속죄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속죄라니,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귀국한 지가 오래되셨다는디 나주에는 왜 여태 안 가시고, 순식이 어머님은 귀국하신 지도 모르고 계시던디. 장계동은 여전히 말끝을 흐렸다. 말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듯 싶었다. 부인을 만났더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마금례가 끼어들었다. 예, 며칠 전에 부르메로 찾아갔었구만요. 부르메 거정? 우리 학교에 다니는 순식이가 전학을 가겠다고 해서. 참 그라제. 너가 학교 다닌다고 했지. 광주로 전학시키려고 그러는가? 광주가 아니고 봉황으로. 어째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장계동은 순식이 외할머니가 노비의 자식한테 글을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전학을 시키겠다고 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기 아버지가 광주에 와 있다고 말했냐? 예, 실은 오늘 순식이를 강연장에 데리러 오고 싶어서 찾아갔었어요. 그때까지도 양만석은 나주 가족들 소식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장계동은 양만석이가 나주 식구들에 대한 소식을 한마디도 묻지 않은 것에 척이 놀랐다.
그렇다고 그 연유를 따져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다. 장계동은 필시 양만석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짐작했다. 그렇지만 아들 순식이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6년 만에 귀국해서 아직까지도 자식을 만나지 않고 있다니 양만석이 그렇듯 매몰스러운 사람이란 말인가. 그 자신은 아들 백년이를 광주 생모한테 보낸 후로 늘 마음이 허전한데 울컥울컥 보고 싶은 정이 사무쳐서 달려오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그래, 나주에는 언제나 내려올 거요? 장계동이 용기를 내어 반발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젠가는 가봐야겠지요. 양만석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다. 당분간은 나주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했다. 참, 시를 쓰신다면서요? 시집 출판 준비는 잘 됩니까? 양만석이 일부러 말머리를 돌렸다. 나주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장계동은 희미하게 웃음을 날리며 얼핏 생모를 보았다. 생모가 양만석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라 짐작하면서 그는 시를 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터라 양만석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마저도 부끄러웠다. 그때 반주를 곁들인 저녁 밥상이 들어왔다. 정성을 다한 성찬이었다. 자, 한 잔 받소. 장계동이 먼저 술주전자를 들고 양만석 쪽에서 잔을 들기를 기다렸다. 형님이 먼저. 아닐세. 오늘은 내가 먼저 권하고 싶네. 장계동이가 주전자를 든 채 재촉하자 양만석은 하는 수 없이 두 손으로 잔을 들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먼. 장계동이가 양만석의 잔에 술을 따르며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만석이가 장계동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며 말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들고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회한이 찐득하게 엉켜 있었다. 귀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네. 그리고 나를 형이라 불러준 거 고맙네. 형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아우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밝게 웃으며 가볍게 잔을 부딪히고 나서 한동안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회한과 기쁨으로 뒤엉킨 눈빛으로 짧은 순간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때 마금례가 시울이 젖은 얼굴을 돌리고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서였다. 안방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그들은 술잔을 계속 주고받았다. 주량이 약한 장계동이 청주를 거푸 석 잔이나 마시고는 얼굴이 불쾌해졌다. 양만석은 끄떡없이 따라주는 대로 날름날름 받아 마셨다.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자네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 노비 핏줄을 받았는데 당연하지요. 허나 지금은 그런 자신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지난날 저의 삶이지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텐가?
장계동은 양만석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했다. 그의 짐작에 당장 나주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본 유학까지 마치고 귀국한 몸으로 하는 일 없이 금성관에 처박혀 지낼 것 같지도 않았다. 아직은 막연합니다. 당분간 광주에 머물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조심하게 오늘 자네 강연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위태위태한 것을 느꼈다네. 지금이 어디 우리가 길을 펴고 살 땐가. 장계동은 진심으로 양만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는 양만석이 가슴에 품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얼추 짐작하고 있었다. 밥숟갈을 들기도 전에 두 사람은 권커니 잣커니 술 한 주전자를 금세 비우고 말았다. 장계동이 한 잔 마시는 사이에 양만석은 두 잔을 마셨다. 술이 떨어지자 장계동이 주전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니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한참 후에야 들어왔다. 뒤이어 주방에서 일하는 젊은 아주머니 봉황댁이 술주전자를 방 안에 넣어주고 갔다. 두 사람은 밥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술잔을 비웠다. 일본에 있는 동안 형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난날 형님 가족한테 행패 부렸던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형님이나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원망하셨을까 생각하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양만석은 아직도 통회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두 손으로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사람아,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세.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손을 잡았으니 되었네. 우리 아버님도 자네를 다 이해하셨을 거네. 부탁이네만 당장 내일이라도 나와 함께 나주로 가세. 나주에 가서 집안도 살펴보고 처가에 가 있는 순식이 모자도 본가로 데려와야지. 장계동이 양만석의 빈잔을 채우며 사정하듯 말했다. 그는 양만석이가 혼자 광주에 머물고 있는 것이 불안했다. 가야지요. 가긴 가는데 지금은 싫습니다. 순식의 애미와 저는 6년 전에 이미 갈라섰습니다. 천한 노비의 자식과는 살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보따리를 싸갖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여자를 제가 어떻게 다시 데려오겠어요. 양만석이 술잔을 거푸 비우며 탄식하듯 말했다. 장계동은 할 말을 잊은 채 놀라움을 금치 못한 얼굴로 한동안 양만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서야 그는 양만석이 귀국을 한 후 아직까지도 나주에 내려오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부르메로 찾아가서 자신의 출신을 밝히자 갑작스럽게 순식이를 전학시키겠다고 한 까닭도 헤아릴 수 있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구만. 그렇다고 이럴 수는 없네. 순식이가 있지 않은가. 자네가 순식이 모친과 외가 어른들을 만나서 용서를 빌고 통사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비의 핏줄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저는 지금 평등 세상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만석은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순식이 모친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 것 같지가 않았다. 장계동의 생각에 그들 부부의 재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다. 그렇다고 장계동의 입장에서 그대로 방관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아들을 전학시키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장보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세. 에? 노비의 자식인 내가 있는 학교에서 순식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지. 더군다나 내가 자네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렇군요.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도 순식이가 있지 않은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장계동의 말에 양만석은 괴로운 듯 스스로의 잔을 채워 거푸 들이켰다. 장계동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순식이의 최근 성품에 대해 말해주려다가 참기로 했다.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는 막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다 삐뚤어지기라도 한다면 그것도 타고난 운명이죠. 참 답답하구만. 장계동은 순식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다른 학교로 가달라고 말하며 날카롭게 찔러보던 당돌한 모습을 떠올리며 탄식했다. 장계동을 만난 후 양만석은 한동안 착잡한 심사에 사로잡혔다. 장계동을 만나 화해를 하고 해묵은 마음의 침전물을 걷어낸 것은 매우 흡족한 일이나 외가에 가 있는 순식이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다. 더욱이 장계동이 양만석 자신과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처가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자신이 노비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그의 처에게 그토록 사무치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단 말인가. 계명시대에 아직도 유교적 인습의 굴레에 단단히 묶여있는 그녀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나저나 근간에 한 번쯤 나주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았다. 순식이를 만나고 싶었다. 할 수만 있다면 순식이한테 신분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순식이 나이라면 애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처를 만나서 이제 세상이 변했음을 말하고 이해시켜볼 생각이다. 어쩌면 자신이 노비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끝까지 해로하는 사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 양만석은 광주 천변 산책을 끝내고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마금례는 양만석과 백년이 등 셋이 한 상에서 밥을 먹도록 했다. 마금례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얼굴 마주보며 끼니를 함께하는 식구가 되어서야 서로 정이 깊어진다고 했다. 양만석은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러웠으나 마금례의 진심을 알고 있는 터라 거절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양만석과 백년이 사이를 가까이 해주고 싶어 하는 마금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백년이도 양만석을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찐덥게 대해 주었다. 백년이는 예의가 바르고 나이답지 않게 슬거운 데가 있었다. 부모 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났다. 양만석은 백년이를 볼 때마다 아들 순식이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아저씨,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을 먹은 백년이가 등교 준비를 끝내고 토방으로 내려서다가 양만석을 보더니 꾸벅 절을 했다. 백년아, 인자부터 숙부님이라고 불러라. 너그 아버지한테 성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들었지? 아버지 동생이니까 당연히 숙부님이시지. 자, 냉큼 숙부님 하고 불러봐라. 마금녀가 안방에서 벌컥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백년이를 불러 세워놓고 일렀다. 마당에 있던 양만석과 백년이는 어색해진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아, 못이요. 냉큼 숙부님 댕겨오겠습니다 해야지. 마금녀가 당황해하는 백년이를 다그쳤다. 입장이 난처해진 양만석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슬그머니 몸을 돌려 세웠다. 솔직히 그는 백년으로부터 숙부 소리를 듣기가 민망했다. 숙부님, 다녀오겠습니다. 백년이가 양만석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하고는 도망치듯 반달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별채 그의 방으로 돌아온 양만석은 1시간쯤 독서를 하다가 외출 준비를 했다. 10시에 홍학관에서 청년회 사람들을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 시간 20분 전에 금성관을 나섰다. 홍학관 청년회 사무실에는 그가 아는 강석봉, 장석천, 지용수 외에 여남은 명이나 모여 북적거렸다. 강석봉이 낯선 젊은이들을 그에게 일일이 소개시켜 주었다. 인상이 각인된 인물로 김재명, 강혜석, 강석원 등 3사람이었다. 김재명과 강혜석은 지용수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으나 강석원은 15살 정도의 앳된 소년이었다. 그들은 양만석의 강연을 감명 깊게 들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자네도 청년회 멤버인가? 양만석이 의아심을 나타내며 어려 보이는 강석원에게 물었다. 청년학원 학생입니다요. 모임이 있을 때 나와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구만요. 마르크스 저서를 읽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책을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요? 강석원이 투명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양만석을 보며 말했다. 인중에 거무스름하게 솜털이 나 있는 그는 아직 완전히 소년 티를 벗지 못했지만 다부진 체격에 말하는 태도가 명쾌하여 마음에 들었다. 그러고 보니 이 소년은 그의 강연 때 질문을 한 학생이 아닌가. 양만석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더니 이내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거렸다. 광주 청년회 임시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강석봉 등 진보적 인물들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청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략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선생님, 나가시죠.
청년의 사무실이 붐비자 장석천이 양만석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양만석은 그렇지 않아도 기회를 보아서 자리를 뜨려고 생각했던 터라 장석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자에 일어서서 사무실 문 밖으로 나갔다. 기사대로 가십시다. 장석천이 곧장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홍학관을 나와 본정통 쪽으로 걸었다. 우편국까지 걸어오는 동안 장석천은 대여섯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 악수를 하였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또래의 젊은이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양만석은 장석천이 아는 사람을 만나는 동안 멀찌감히 서서 그의 행동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에 믿음이 갔다. 그들은 우편국을 지나 한참을 걸어서 명치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일본식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축음기에서 오페라 나비 부인의 아리아가 잔잔하게 흐르는 수문남은 평남직한 기사된 메이지에는 오전인데도 대여섯 명의 손님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갓진 구석자리에 앉았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양장 차림의 곱상한 젊은 마담이 슬리퍼를 끌고 다가오더니 무슨 차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양만석은 커피를, 장석천은 홍차를 각각 시켰다. 기사단에서는 커피와 우유, 코코와 홍차 외에 생과자도 팔았다. 이곳에서는 10원짜리 차 한 잔 시키면 종일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마담, 남아가시도 좀 주시죠. 양만석이 장석천을 위해 마담에게 생과자를 주문했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에 기사단에서 홍차를 마실 때는 꼭 일본 양과자를 먹곤 했다. 내일 일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가? 양만석이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물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생각이 같은 신입 회원들을 상당수 확보했거든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입회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최소한 강석봉 선배 한 사람이라도 집행위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강석봉 한 사람만으로 체질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우선은 입성한 것만으로 만족해야지요. 아직은 부르주아 청년들이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참 다음 달부터 청년학원에서 조선 역사를 맡아주셨으면 하던데요. 영어 수업을 신설할까 했으나 아직 영어는 수강생이 적을 것 같아서 조선 역사를 신설하기로 했답니다요. 수납해 주십시오. 내가? 강 선배님 이야기로는 표면적인 과목명은 조선 역사지만 내용은 사상교육에 비중을 두었으면 하던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영어 교육보다는 사상교육이 더 시급하거든요. 양만석도 사상교육이 더 시급하다는 장석천의 생각과 같았다. 광주에 머물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이상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일어섰다. 양만석이 찻값을 계산하자 장석천은 점심은 자기가 사겠다면서 앞장섰다. 메이지에서 나온 두 사람은 점심을 먹으러 루문동 다리 가까이에 있는
요일관까지 갔다. 메이지에서 설렁탕집까지 걸어가는데 20여 분이나 걸렸다. 이 집 설렁탕 맛이 광주에서 최고입니다. 길가에 있는 허름한 기와집으로 들어서며 장석천이 말했다. 그는 요일관이 광주에서 맨 처음 생긴 설렁탕 집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신문지로 도배를 한 꽤 널따란 방으로 들어가자 손님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 겨우 구석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가족 사진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벽의 중앙에 설렁탕 한 그릇값 15전이라고 쓴 붓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깍두기 접시를 곁들여 뚝배기에 담긴 설렁탕 2그릇이 상위에 놓여졌다. 뚝배기에서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면서 구수한 냄새가 콧속으로 스몄다. 양만석은 숟가락을 들고 한동안 쌀뜨물처럼 뽀얗게 우러난 설렁탕 국물을 들여다보았다. 기실 그는 설렁탕을 처음 먹어보게 된 것이다. 양만석은 숨을 가다듬고 나서 설렁탕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이 담백하고 고소했다. 옛날 나주 집이나 음식점에서 사 먹었던 고깃국과는 그 맛이 달랐다. 기름기가 없어서인지 느끼하지 않았다. 숟가락으로 뚝배기 안을 저어보았더니 밥알과 얇게 저민 소고기 수육이 떠올랐다. 그는 밥알과 수육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씹히는 맛이 부드럽고 깊었다. 설렁탕에는 깍두기를 먹어야 제격입니다요. 장석천이 깍두기를 한 숟갈 떠서 뚝배기에 넣고 휘휘 저으며 말했다. 양만석도 장석천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 무 조각들이 동동 떠오르면서 뽀얗던 국물이 이내 발그레해졌다. 깍두기를 넣은 국물 맛은 고소하면서도 알큰했다. 양만석은 어려서부터 무를 넣은 소고기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을 좋아해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곤 했었다. 쇠고기국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었다. 그가 어른이 되어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어머니가 어김없이 물을 넣은 소고기 맑은 탕을 끓여주었다. 소고기 국물을 마시고 나면 쓰린 속이 시원스레 가라앉았다. 그는 어머니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메어오면서 울컥한 기분이 들어 숟가락질을 멈추었다. 그 자신이 어머니를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떠밀어 넣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안가슴을 칼로 저미듯 고통스러웠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부도덕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싶었다. 노비의 씨를 받아서라도 여자의 도리를 다하고 양씨 집안을 지키고자 한 애절한 소망을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는 지금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다. 그러나 그리움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설렁탕을 먹으면서도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아, 참, 설렁탕에는 닭배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잔 하시지요. 장석천은 그렇게 말하고는 양만석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덧문을 열고 큰 소리로 탁주 2사발을 시켰다. 그러고 보니 방 안의 다른 손님들 상마다 탁주 사발이 놓여 있지 않는가.
장석천의 말 맞다나 탁주를 곁들여 먹는 설렁탕은 또 다른 맛이 있었다. 양만석은 수육을 안주 삼아 탁주를 서너 차례로 조금씩 나눠 마셨다. 양만석이 두 손으로 뚝배기를 받쳐들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국물까지 후루룩 둘러 마시고 나자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뱃속까지 훈훈해진 것 같았다. 한사코 자기가 셈을 하겠다는 장석천을 제치고 양만석이 설렁탕 값을 계산했다. 그는 청년의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싶지가 않았다. 더욱이 장석천은 완도 출신으로 광주에서 혼자 방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집이 부자라고는 하지만 부모한테서 매달 생활비를 타서 쓰는 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양만석과 장석천은 요일간을 나와 다시 본정통 쪽으로 걸었다. 본정통으로 이어지는 큰 길 양쪽으로 다닥다닥 인가가 잇대어 늘어섰을 뿐 군데군데 보이는 밭에는 가을 채소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광주 청년회 임시총회에서 강석봉은 집행위원회 피선되었다. 지용수도 의사원이 되었다. 강석봉과 지용수의 부상은 광주 청년회의 변화를 예고해 주었다. 진보적 그룹의 계획대로 된 셈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쪽에서 청년회 간부에 겨우 2사람이 진출하였으나 이들은 앞으로 변혁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이는 곧 부르주아 회원의 퇴조를 의미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간부진을 보면 집행위원회 최한영, 재무부 전도 최춘열, 지육부 장영규, 최장전, 사회부 문태곤, 전용기, 강석봉, 체육부 김종수, 조창준 등이 이고 의사원의 지용수의 10명이다. 1년 전인 22년 7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간부들 중에서 집행위원장 이기호의 유임과 의사원이었던 문태곤이 집행위원으로 자리를 바꾼 것을 제외하고 전원이 교체된 셈이다. 또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8개 부서 중에서 사교부, 산업부, 교풍부, 편집부가 없어지는 대신에 사회부를 신설했다. 신설된 사회부에 3명의 집행위원을 배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사회부를 통해 다른 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사회부에 배치된 3명의 집행위원들 중에서 문태곤과 정용기는 광주 노동공제회와 광주 소작인 연합회 간부들로 광주 지역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었다. 청년회 지도부의 대폭적인 물갈이는 곧 세대교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초창기 광주 청년회 간부진이 광주를 대표하는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되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연령층이 중심을 이루었다. 30대 청년들이 초창기의 광주 청년회를 이끌어온 것이다. 그러던 것이 23년 임시총회 이후부터는 20대가 주축이 되었다. 임시총회가 열린 지 얼마 안 되어 광주 청년회는 지도부 구성과 정치적 성향, 청년운동의 활동 방향에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기호 집행위원장의 사임 파동이다. 21년 9월부터 광주 청년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기호가 23년 11월 광주 면협의원으로 선출되자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기호가 광주 면협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년의 사무실에 수십 명의 회원들이 몰려와 당장 집행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애국운동을 주도해야 할 청년의 선도자가 어떻게 일제에 충성하는 면협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강석봉과 지용수, 문태곤, 전용기 등 진보적 색채를 띤 청년의 간부들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당사자인 이기호 집행위원장을 참석시켰다. 결국 이기호는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퇴할 뜻을 밝혔다. 이기호의 사퇴는 광주 청년회가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광주 청년회는 창립 총회에서 면협의원이었던 장경두를 의사장으로 선출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일제와 타협적인 인물은 간부진에서 배제할 정도로 광주 청년회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는 강석봉과 지용수의 간부진 진출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기호의 사퇴가 결정되던 날, 저녁 강석봉을 비롯 지용수, 장석천, 김재명 등 4명이 금성관으로 양만석을 찾아왔다. 양만석은 이날 김재명을 처음 만났다. 지용수와 동갑인 김재명은 해맑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밝은 표정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이날 5사람은 금성관 양만석의 방에서 밤늦도록 탁주를 마셨다. 이기호를 사퇴시킨 것을 자축하는 자리가 되었다. 광주 청년회 임시총회 이후 양만석은 청년학원 수업을 시작했다. 교과목은 역사로 일주일에 3시간이 할당되었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민족의 자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첫째 시간에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날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생각이었다. 역사는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길찾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인간마다 조상으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혈통의 흐름이 있는 것과 같이 한 민족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으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민족의 뿌리 찾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양만석은 강당이 넘칠 정도로 가득 들어찬 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들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눈빛들이 반짝거렸다. 단 한 명도 시선의 흐트러짐도 없이 새벽 별빛 같은 눈동자들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첫 수업은 강연하듯 큰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학생 수의 압도당해 시종일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한 채 역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